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세 나라, 이탈리아, 튀르키예, 그리고 러시아 이야기인데요. 한때 유럽의 경제 대국이었던 이탈리아가 어쩌다 그들의 자랑인 문화유산까지 팔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또 유럽의 호랑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튀르키예는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져 내렸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군사 강국 러시아는 그 전쟁이라는 거대한 늪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세 나라의 위기를 그냥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숨어있는 공통된 경고 신호를 찾아내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세 나라의 이야기는 결국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이 아주 다릅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 쌓여서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는, 말하자면 만성질환 같은 경우고요. 아, 만성질환이요? 네, 반면 튀르키예는 한 사람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린 급성 쇼크에 가깝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리고 러시아는 군사적인 판단 착오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그냥 빨아들이는 소모전으로 이어진 사례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경로를 밟았는데 왜 비슷한 위기라는 결과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유럽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1990년까지만 해도 유럽연합 EU의 전체 GDP가 미국보다 컸다고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격차가 10조 달러 이상 벌어졌고 특히 2010년 이후로 좁혀보면 미국 경제가 1.8배 커지는 동안 EU는 1.3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는 거죠. 이 엄청난 격차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가장 큰 원인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디지털 전환의 실패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아, 전부 기술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유럽에 이런 기업이 있나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유럽 하면 벤츠나 BMW 같은 독일 자동차 회사 아니면 루이비통 같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가 먼저 떠오르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은 바로 연상이 안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전부 19세기, 20세기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강자들입니다. 물론 유럽에도 좋은 신생 기업들이 있지만 미국처럼 경제 전체의 판도를 바꿀 만큼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건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아, 일본의 사례와요? 네, 일본이 여전히 행정 시스템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전자결제 대신 도장을 고집하는 것처럼 유럽 역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겁니다. 단순히 뒤처진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면 오히려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막았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을 너무 과하게 보호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은 위협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정부의 역할은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유럽은 기존 산업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줬고 그 결과가 지금의 10조 달러 격차로 나타난 거죠. 이런 유럽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교과서 같은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군요.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40%가 넘고 돈이 없어서 카푸아성, 피렌체 궁전, 심지어 나폴레옹이 유배됐던 엘바 섬의 등대까지 팔겠다고 내놨다는 건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탈리아의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걸 넘어서는 아주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너무나도 경직된 노동 규제입니다. 현지에서 이혼하는 게 직원 한 명 해고하는 것보다 쉽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니까요. 해고가 이혼보다 어렵다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특히 결정적인 법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이 15명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노조를 설립해야 하고 해고 요건이 극도로 까다로워집니다. 아,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딱 직원 14명까지만 고용하고 더 이상 회사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거죠. 일부러 성장을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피터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처럼요. 이러니 국가 경제의 허리가 되어야 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화된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성장을 장려해야 할 법이 오히려 기업들을 어른이 되지 못하는 피터팬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단지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높은 에너지 비용입니다. 에너지 비용이요? 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탈리아는 상당한 제조업 강국입니다. 패션이나 명품뿐만 아니라 기계, 자동차 부품, 심지어 항공기 엔진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전기료입니다. 아,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싼 나라인데 이게 1987년에 국민투표로 모든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킨 결과거든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비싼 전기료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기업은 더 성장할 동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신 분도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유럽을 깊이 들여다봤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막는 현상, 우리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보편화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들어오지 못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IT 인프라를 갖추고도 원격 진료 같은 스마트 헬스 산업은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탈리아의 교훈이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이탈리아의 사례를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탈리아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가라앉은 만성 질환이라면 이번에 살펴볼 튀르키예는 정반대의 경우네요. 아주 건강했던 경제가 갑자기 쓰러진 격인데 한때 연 9%가 넘는 성장률로 유럽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모든 비극은 2016년 한 정치적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실패로 끝난 쿠데타 시도였죠.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사건을 두고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의 선물이요? 네.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가 이후에 한 일들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쿠데타를 빌미로 군 장성급 인사의 81%를 포함해서 판사, 검사, 공무원, 교사 등 자신의 반대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린 겁니다. 81%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무려 51만 명이 구금됐습니다. 51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네요. 사실상 국가 시스템을 자기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 채웠다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2017년 튀르키예의 운명을 바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의원 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게 고작 51.4%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찬성률로 통과됩니다. 아, 이 순간 중앙은행의 독립성, 사법부의 공정성, 통계의 신뢰성 같은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모두 한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그 유명한 에르도안 경제학이 등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 그러니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잠깐만요. 이건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정반대인데요. 보통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게 정말 한 나라의 공식적인 경제 정책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 정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 동안 중앙은행 총재가 5번이나 교체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5번이나요?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죠. 튀르키예 리라와 가치는 12년 만에 98%가 증발했습니다. 98%요? 네,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은 33%인데 한 독립연구기관이 조사한 국민 체감 물가 상승률은 71%에 달했습니다. 와, 이제는 정부 통계마저 아무도 믿지 않게 된 겁니다.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고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두뇌 유출이죠. 2024년 한 해에만 42만 명 이상이 튀르키예를 등졌는데 그중 상당수가 의사와 엔지니어 같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인재들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해외로 빠져나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했는데 그 정점이 그의 유일한 정적으로 떠오른 이스탄불 시장 이맘오르에게 내려진 판결이었군요. 구형량이
징역 2430년.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243년도 아니고 2430년이라뇨.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하겠다는 선언이네요. 바로 그게 튀르키예 몰락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그 판결 직전에 잠시 경제를 살리겠다며 금리를 올리는 등 정상적인 정책을 펴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적도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마모루라는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라이벌이 제거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결국 다 쇼였군요. 모든 것이 쇼였던 겁니다. 국가 경제의 안정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압도적으로 중요했던 거죠. 한 사람의 권력욕이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했고 다른 한쪽은 한 사람이 시스템을 무너뜨렸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사례인 러시아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스스로 시작한 전쟁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경우니까요. 네. 자료를 보면 러시아가 이미 여러 측면에서 전쟁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째는 군사적 한계입니다. 인적 물적 손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추정되는 사상자 수가 최대 13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130만 명이요? 네. 병력이 얼마나 부족하면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의 몇십 배에 달하는 1억 2천만 원의 파격적인 급여를 내걸고 모병 광고를 하겠습니까? 군사기술 측면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요. 그렇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제공권과 제해권 장악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개전 초기에 자랑하던 최신형 탱크와 장갑차는 대부분 파괴됐고 지금은 값싼 민간용 드론이나 오토바이에 폭탄을 실어 공격하는 좀 원시적인 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해함대의 자존심이었던 기함, 모스크바함이 격침된 사건은 아주 상징적이죠. 네, 그 사건은 기억납니다. 이 사건 이후 러시아는 흑해를 통한 전략적 우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부쩍 핵무기 위협을 자주 하는 것도 뒤집어 보면 쓸 수 있는 다른 카드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겠군요. 겉으로는 전쟁 특수 때문에 GDP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하다고요. 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군수 산업만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있을 뿐 민간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는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푸틴은 선거 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전쟁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특히 미국의 다음 제재 카드가 러시아의 핵심 돈줄인 석유 수출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러시아 경제는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안타깝게도 종전, 즉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역시 주권국가로서 영토를 공식적으로 양보하는 협정에는 서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완전한 해결이 아닌 휴전입니다. 휴전이라면 마치 우리 한반도처럼요. 정확합니다. 분쟁의 불씨는 그대로 남겨둔 채 언제든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 이른바 유럽의 한반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유럽의 한반도라?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게 뜻밖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죠? 전쟁이 끝나면 파괴된 지역의 재건 사업이 시작될 텐데요. 우크라이나 본토는 당연히 서방 기업들이 주도하겠죠. 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지역은 다릅니다. 러시아는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반드시 재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기업은 제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러시아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정말 그렇네요. 전쟁의 비극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라니. 오늘 우리는 서서히 가라앉은 이탈리아, 한순간에 무너진 튀르키예, 그리고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진 러시아까지 세 나라의 위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돌아보면 이들의 몰락 공식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실패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바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견제와 균형이요? 네, 이탈리아는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의 힘이 너무 강해서 혁신의 목소리가 힘을 잃었고
튀르키예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쏠리면서 비판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러시아 역시 푸틴의 오판을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죠. 경제든 정치든 한쪽으로 힘이 과도하게 쏠리고 다른 목소리가 사라질 때 그 사회는 얼마나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 세 나라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보내는 반면 교사라는 자료의 경고가 무겁게 들립니다. 구조적인 경직성, 경제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나라가 이런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일까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자유로운 언론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공정한 사법 시스템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해 각자 깊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